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 호남권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마지막으로 경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사자토론이 진행됩니다. 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오늘 오후 호남에서 표 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충청이나 영남권에 이어서 좀 압승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호남에서의 성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호남도 압승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충청도에서 88%, 또 영남에서 91%라는 아주 갱이적인 득표를 하면서 이제 호남권을 찾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마다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호남을 1박 2일 동안 온 지역을 이렇게 사사치 인사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남에서는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 하는 지역 공약이 상당히 어필을 하면서 지역 민심이 요동을 치기도 하고 있었는데, 호남에도 AI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이런 그 지역 공약을 함으로써 어떤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정석윤 전 총리와도 회동을 했는데요. 정석윤 총리는 전북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그 당내 통합 행보도 같이 아울러 하면서 어떤 호남을 아주 집중적으로 정석어리게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오늘의 결과는 압승은 압승이겠습니다만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가 또 관심일 정도로 호남의 투표 결과 오늘 오후에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표율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호남에서도 압승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즉 민주당 이재명의 일당 독재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명 행사, 친명 행사, 그리고 비명 행저의 어떤 독재 체제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90%라는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의 공산당 어떤 투표율, 득표율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상대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았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도 다양한 공약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나타내는 어떤 공약, 예를 들면 양곡 관리법이라든지 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선 본선에 가서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가적인 어떤 송전선로 있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등에 의해서도 의문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공약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호남 득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본선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저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호남 하면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의 33%가 분포한 지역이기 때문에 텃밭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득표율만큼 이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투표율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또 해석의 여지도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좀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특히 최근에 담양 군수 재보궐선거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더욱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첫날 온라인 투표
후보에서는 지금 이제 참여가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2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도 득표지만 투표율이 얼마냐 이런 것도 특히 호남의 투표율이 얼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남 자체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저조하면 특히 이제 다가오는 본선에서의 수도권에서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투표율, 참여율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투표 첫날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 전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호남의 전략적 선택, 이길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 하는 이재명 후보의 호소가 득표율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충청도에는 55%, 영남권에는 68%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죠. 예.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호남은 워낙 권리당원이 많다 보니까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전당대회는 30% 초반대에 머물렀죠. 그런데 어제까지 총 온라인 ARS 투표 합산 결과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50.94%, 51%에 달했거든요. 그럼 작년 전당대회보다도 거의 20%가 넘는 투표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신뢰가 이렇게 투표율의 대폭 상승으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사실은 그 어떤 군에서는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이 20%가 넘는 정도로까지 권리당원이 숫자가 많아서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저조할 걸로 봤는데 이렇게 대폭 상승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호소가 먹힌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홍 의원님께서 곡성에서 조국 신당 후보가 군수에 당선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좋게 봐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필요할 때는 경쟁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당에게도 당선까지 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영남에서 싹쓸이하는 이런 모습에 비하면은 상당히 또 선진적인 민주적인 경쟁 구도가 있다는 사실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1대1 토론에서 격돌을 했죠. 한 3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 계엄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가 뭐 깐족, 아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서로 좀 거칠게 부딪히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내용은 좀 치열하다 못해 좀 때로는 뭐 인신공격성 있는 어떤 발언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이 하게 된 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먼저 이제 데이트 신청해서 토론을 신청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하는데 이 두 분은 각자가 같이 그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했기 때문에 무려 3시간 동안, 즉 1시간 반씩 주도권을 갖고 이제 토론에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데스매치로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아무래도 치열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경선에 관심을 높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관심이 각자 있던 지지율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정한 후보가 50% 과반이 안 되면은 결국은 결선 투표까지도 이제 있게 되니까 어떤 그렇게 치열한 어떤 경선, 치열한 토론이 두 사람에게 다 윈윈이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어떤 뭐 공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관심을 좀 끄는 데는 저는 뭐 성공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깐죽된다든지 뭐 그런 표현이 뭐 어떠냐 이렇게 뭐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정책적인 면들을 좀 더 치열하게 좀 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공약 정책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통해서 좀 치열하게 좀 논쟁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국민들이 이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데 좀 신뢰가 가겠다 이런 어떤 좀 생각을 좀 심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또 네 분의 경선 주자들이 또 이제 각자의 어떤 토론을 정책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상대방을 정하는 것 없이 각자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런 면들이 충분히 좀 많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한 지점이 역시나 계엄이었습니다.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 정강 정책 연설을 통해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윤희숙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뭐 일면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국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대선에 유력한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계엄 자체가 불가피했다라고 자꾸 강변하는 가운데에 윤희숙 원장이 저런 사과를 한 것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만 저렇게 사과를 했지 전체적으로 발언을 다 살펴보면은 계엄의 이유가 야당 탓이다 하는 그런 그 또 주장도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또 양비론적으로 야당 탓을 또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계몽령 또 불가피하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평화적 계엄, 뭐 경고성 계엄 이런 식으로 또 변호한 듯한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 여당의 잘못을 진정으로 지적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계엄을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사실은 계엄을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계엄에 뭐 동조했고 또 연락까지 했다라는 뭐 의심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엄을 몰랐다는 측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왜 몰고 갔느냐. 즉 작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국민들은 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또 민생을 챙기려면 윤 전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의 협치, 뭐 총리를 한번 추천해 달라든지 또는 이 대표와의 야당 대표와의 어떤 정상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최고위급 어떤 회담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사과나 반성은 없이 아니 계엄은 우리 의원들이 몰랐다 하는 그런 변명을 한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 자체는 좀 부족했다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 홍 전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4명의 후보가 2시간가량 이번에는 또 서로 지명 없이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 이제 어제 있었던 토론에서는 뭐 비상기업이나 탄핵이 주요 키워드였는데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 어떤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현재 위기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갈등도 있지만 특히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국내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눈을 외국으로 돌렸을 때 트럼프발 어떤 관세 전쟁도 문제입니다만은 갈수록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어떤 등등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시대착오적인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R&D 역량이라든지 특히 첨단 산업, AI 산업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어떤
식견, 각각의 어떤 비전을 제대로 이제 좀 설명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지금까지는 좀 1대1로 좀 치열하게 후보들 간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미래 지도자로서의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호소력 있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책이나 뭐 비전 관련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은 또 탄핵을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 그리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의 또 각축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선 룰이 2차 경선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1차 경선 때는 국민 여론조사 100%인데 2차 경선 룰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니까 아무래도 당원들은 친윤설적인 정서, 또 탄핵에 반대했던 정서 이런 게 과반을 넘는다 하는 그런 뭐 여론조사 지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2차 경선 룰의 파이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한 40% 정도,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한 60%, 6대 4로 친윤파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지형에서 이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문수, 홍준표, 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들의 어떤 입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운데에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진출을 했으면 이런 그 혼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의 지지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2강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도 가장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고 그것 때문에 또 4강까지 올라온 연세를 몰아서 오늘까지도 계속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어떤 탄핵에 찬성했던 여론지형 40% 중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점유율을 빼앗기면 2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상당한 장애가 요소가 될 그런 길목에서 오늘 토론회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에도 지지를 받으면서 또 배신자론으로 공격하는 이 당심을 자극하는 그 김문수, 홍준표 후보의 그런 공격에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 주목이 되고 앞으로도 한동훈 후보가 이런 배신자론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선명성,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에 대한 선명성을 빼앗기다 보면은 결선에 진출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문수, 홍준표 이 두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출마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쯤에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한대행의 앞으로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다음 주쯤에 사직을 하고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직과 출마 선언을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55년을 공직자로서 생활해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루하루 뭐 생각이 자꾸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저녁에 또 잘 때는 또 다른 또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퇴와 출마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어떤 공직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참 가난할 때부터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오를 때까지 공직자로서 국가를 봐왔습니다. 특히 DJ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하면서 IMF 위기를 넘겼고 또 2007년도에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고 또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는 또 국무총리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 국가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하는 본인의 강력한 어떤 마지막 어떤 공직자로의 소명이 결국은 이런 어떤 출마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덕수의 이름이 한덕수잖아요. 그래서 신의 한 수가 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 상수로 좀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빅텐트론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더 나아가서 비명계 인사들까지 좀 모아지는 빅텐트론에 대한 게 나오고 있는데 이 움직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빅텐트론으로 뭐 주장하지만 그 텐트가 튼튼하지 못해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텐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출마할 자격도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내란 수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또 탄핵당한 대통령의 3년 총리로서 정치적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또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명함으로써 가처분에서 또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흠결이 많은 분이 과연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종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 보면은 65%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출마는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어제 발표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한덕수 대행의 전체적인 지지도가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8%를 받은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8%, 홍준표 후보가 7%, 한덕수 후보는 6%를 받아서 4위를 지금 기록했거든요. 또 다른 어제 또 발표한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의 23일, 24일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조차도 한동훈 14, 홍준표 11%, 김문수 10%, 한덕수 9%로 4위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한때 잠시 상승했던 것이 며칠 못 가서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당으로 보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서 만약에 후보로 되는 것은 한마디로 땡큐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행이 출마하는 것을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신의 악수가 될 것이다 라고 최근에 여론조사 하락도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더라도 과연 그 반기문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은 출마를 해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2달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 선언해서 약 한 보름도 못 가서 출마를 접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벌써 4위까지 이리 하락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며칠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뭐 후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어제 한국갤럽에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의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 전 의원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의견이 참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출마 선언 임박설이 나온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들어보시고 저희는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선수로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가 뭔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오셨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설이 거론되는 것 관련해서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느냐 강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홍 전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고 굉장히 합니다. 만약 그 이전 같으면 뭐 몸조심하라 하면서 아주 날쌘 발언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말이 이제 틀린 게 지금 이제 심판이 선수된다. 심판 지금 선거의 심판은 지금 이제 선관입니다. 지금 권한 대행이 이제 심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통상 협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2+2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상 협상을 아주 훌륭하게 일단은 준비 작업 4가지 의제, 즉 관세 비관세 문제라든지 경제 안보 문제라든지 투자 협력 그리고 환율까지 4가지 의제를 정하고 아주 훌륭하게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내란 수사를 받으니까 자격이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금 정가사범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수사받고 심지어 지금 현재 지금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은 뭐니 해도 국민들의 어떤 경쟁력과 지금 시대 상황이 한덕수를 부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뭐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과연 이제 빅텐트에 어떤 후보들이 와서 기존의 국민의힘 경선 최종 주자와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다른 분들이 누가 될지 지금 현재 아무도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인데 한 가지 확상은 되는 집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전 의원께서는 시대가 한덕수 총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경을 쓰는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주보다는 또 홍석천 의원님께서 너무 또 한덕수 대행을 또 띄워서 좀 한덕수 후보 진영으로 다음에 또 넘어가실까 제가 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에 우리는 맡겨야 된다. 한덕수 대행은 3주 전에 불과 3주 전에 탄핵당한 대통령을 모시고 3년 동안 총리를 한 분입니다. 또 지금은 엄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될 대통령 대행입니다. 그런데 그 대행으로서의 충실한 임무는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한 3주간 보여왔던 대권 노름이라 할까요? 또 대통령 흉내내기, 또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과 대행의 권한이 똑같다라는 식으로까지 뭐 반헌법적인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대행은 총리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지명 권한이 없다고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흉내내기가 너무나 지나치고 특히 국익에 걸려있는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까지도 본인이 좀 지휘할 수 있다 하는 그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월권적인 주장이고 현상 유지를 해야 될 대행으로서의 자기 직책을 벗어난 아주 월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자꾸 간볼 것이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출마 선언하고 사퇴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정말 국민들의 기대답게 충실하게 대선의 공정한 관리로서 끝내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명예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하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고요.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